칠광구의 순금이 10만 톤, 무려 7천조 원이야. 귀를 찢는 경보음이 관제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삑삑삑삑삑. 박준혁 박사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밀도 19.32g, 순금이었습니다. 10만 톤, 7천조 원. 김민수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5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동중국해 제7광구. 한중일 삼국이 수십 년간 싸워온 화약고였습니다. 4시간 후 레이더의 다수 표적 포착. 박 박사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북쪽에서 중국 해경 함정 3척, 동쪽에서 일본 순시선 2척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에 30mm 기관포가 드러났습니다. 검은 포신이 천천히 시추선을 겨냥했습니다. 쾅! 관제실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완전 무장한 중국 특공대원들이 소총을 겨눴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특공대 지휘관이 태극기를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 대통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 금맥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각하, 중국 항모 산둥함이 출격했습니다. 일본 이지스 함도 출항했습니다. 동북아 삼국 해군이 제7광구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7천조 원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전쟁이 바다가 아닌 우주에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2026년 2월 3일 오전 9시 45분 동중국해 제7광구 해상. 수평선 너머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빛나는 바다 위에 대한민국 해양자원공사 소속 시추선 독도 파이오니어호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길이 240m, 높이 6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해상 구조물의 중앙부에서는 시추 장비가 이미 해저 5,500m까지 파고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회전하는 드릴 비트가 안반층을 뚫을 때마다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이 시추선 전체를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고, 갑판 위에 수십 명 기술자들은 그 익숙한 진동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안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며 실시간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고, 시추 책임자인 박준혁 박사는 중앙 모니터에 표시되는 지층 분석 데이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8살의 이 지질학자는 25년간 전 세계 해저 유전을 탐사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틀 밤을 새운 피로에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12분. 갑자기 관제실의 모든 경보음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찢는 고음의 경고음과 함께 빨간 경고등이 천장을 붉게 물들였고, 모니터 화면마다 CRITICALALERT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질 분석 센서가 포착한 데이터는 박 박사가 25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저 지층 밀도 측정기가 순금의 밀도인 19.32gcm에 근접한 값을 연속으로 찍어내고 있었고, 그 범위가 무려 사방 10km에 달했습니다. 박 박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쥔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 김민수 지질분석팀장이 급히 달려와 모니터를 확인했고 그 역시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X선 형광 분석기가 시추 코어 샘플을 분석한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금 함유율 98%.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초고순도 금맥이었고 추정 매장량은 최소 10만 톤 이상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국제금 시세로 계산하면 7천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15배, 인류 역사상 발견된 금맥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였습니다. 관제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고 모두가 이 발견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직감했습니다. 박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본사 작전실입니다. 긴급 보고 올립니다. 제7광구 해저 5,500m 지점에서 초대형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순도 98%, 추정 매장량 10만 톤 이상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해양자원공사 본사 비상대책회의실에 긴급 소집된 임원진들이 박 박사가 전송한 데이터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표정만큼은 심각했습니다. 30년간 자원 외교 최전선에서 쌓아온 그는 이런 발견이 가져올 국제적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시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합니다. 이 정보는 최고 기밀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그의 우려는 이미 늦었습니다. 암호화 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찰 위성과 미국 NSA의 감청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베이징 중난하이 국무원 회의실에서 긴급 상무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중국 자연자원부 장관이 브리핑했습니다. 제7광구, 우리가 역사적 권리를 주장해온 바로 그 해역입니다. 한국이 발견한 금맥의 규모는 우리 외환 보유고를 능가합니다. 거의 동시각 도쿄 총리관저에서도 일본 방위성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7광구는 삼국이 수십 년간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민감한 해역이었고 이 발견은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폭탄이었습니다. 오후 5시 독도 파이오니어호 레이더 담당자가 급히 관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방에서 함정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중국 해경국 소속 5,000톤급 경비함 3척, 동쪽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입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시추선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조여오는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쌍안경으로 북쪽 수평선을 살폈습니다. 거대한 회색 선체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고 선체 측면에 붉은 별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중국 해경국 하이징 2901호 배수량 5,000톤의 30mm 기관포로 무장한 중군사 함정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일본 순시선 시키시마급 5,500톤급 두 척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중국 함정들이 500m까지 접근하며 확성기로 경고했습니다. 중국 해경국입니다. 당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수역에서 불법 작업 중입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일본 순시선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입니다. 이 해역은 일중 대륙붕 협정 공동개발구역입니다. 한국의 일방적 개발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두 나라의 경고가 겹치며 바다를 혼란스러운 소음으로 채웠습니다. 박 박사가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함정들이 포위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사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대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해군의 지원 요청했습니다. 버티십시오. 시추 장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했습니다. 오후 6시 15분, 중국 함정 선수 갑판의 캠퍼스가 벗겨지며 30mm HPJ-17 기관포가 드러났습니다. 검은 포신이 천천히 시추선을 향해 선회했고 일본 순시선에서도 20mm 기관포가 장전되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추선은 순식간에 거대한 강철 총구들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중국 함정에서 고속단정 두 척이 진수되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중국 해경특공대원 12명이 QBG-95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시추선을 향해 60노트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박 박사가 외쳤습니다. 모든 인원 대피.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3분도 안 되어 특공대원들이 밧줄을 걸고 시추선 갑판에 기어올랐습니다. 오후 6시 23분, 첫 번째 중국 특공대원이 갑판에 발을 디뎠습니다. 키 180cm의 거구가 소총을 겨눈 채 주변을 경계하며 전진했고 나머지 대원들이 완벽한 삼각 대형을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관제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진입해 박 박사와 기술자들을 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무릎 꿇어. 머리에 손. 기술자들이 떨리는 몸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공대 지휘관이 박 박사 앞에 서서 차갑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 금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중국 국기를 꺼내 벽에 못 박아 걸고 태극기를 찢어 던졌습니다. 찢어진 태극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특공대원이 그것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관제실 구석의 위성 생중계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찢겨진 태극기, 무릎 꿇은 한국인들, 오만하게 웃는 중국 특공대원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제7광구, 금맥, 중국 침략으로 도배되었습니다. SNS에는 전쟁이라도 해야 한다는 격렬한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긴급 속보를 띄웠고 찢어진 태극기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상황실. 6해 공군 작전사령관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해군작전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함대는? 제7기동전단이 제주 남방에서 훈련 중이었습니다. 최대 속력으로 이동 중이며 도착까지 3시간 소요됩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제7기동전단 전력 투입과 공군 전투기 긴급 발진을 건의합니다. 오후 7시 청와대 지하 국가위기 상황센터.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보고서에는 7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금맥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하, 우리 군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 요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각하, 중국이 항모 산둥함을 포함한 함대를 급파했습니다. 구축함 6척, 호위함 4척, 잠수함 최소 2척. 24시간 내 도착 예정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과 호위함 4척이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동북아 3국의 해군 전력이 제7광구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했습니다. 제7기동전단에 비상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교전수칙을 어등급으로 격상합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은 경고 후 격침할 수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제주 해군기지. 비상벨이 울리며 기지 전체가 전시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이 부두를 떠났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인천급 호위함 3척, 손원 1급 잠수함 1척이 차례로 출항했습니다. 함대 상공으로 해군 링스 헬기 4대가 날아올랐고 로터블레이드가 대기를 가르는 소리가 항구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재훈 함장이 어둠 속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전쟁이 될 수도 있겠군. 25년 해군 경력에서 처음으로 실전 교전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독도 파이오니어호. 박 박사는 여전히 중국 특공대의 감시 아래 무릎 꿇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벽의 시계를 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했습니다. 3시간. 우리 해군이 도착하는데 3시간. 버텨야 한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며 붉은 석양이 바다를 피처럼 물들였습니다. 7천조 원의 금맥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전쟁이 우주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단이 30노트의 속도로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선두를 달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의 함교는 푸른 계기판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재훈 대령은 레이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스파이원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사방 400km를 스캔하며 주변 해역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고 화면 중앙의 붉은 점들이 독도 파이오니어호 주변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 함정 3척, 일본 순시선 2척, 그리고 방금 추가로 접근 중인 중국 구축함 1척까지 총 6개의 적대 세력이 우리 시추선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장교인 김상현 소령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목표 해역까지 35분 남았습니다. 현재 속력 유지 시 오전 11시 20분 도착 예정입니다. 이재훈 대령의 턱선이 굳게 다물어졌고 그의 눈빛에는 25년 해군 생활에서 처음 맞는 실전에 대한 긴장과 결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함교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레이더 스크린을 응시하는 레이더 요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율곡 2함의 뒤를 따르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이 완벽한 비자 대형을 유지하며 항해하고 있었고 그 주변을 인천급 호위함 3척이 삼각형 경계 진영으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함대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 함정의 ANHPS-95K 대공 레이더가 쉴 새 없이 회전하며 상공을 감시했습니다. 수면 아래로는 손원 1급 잠수함 한 척이 함대보다 5헬이 앞서 선행하며 수중 위협을 탐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소나가 내뿜는 능동 음파가 심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함대 상공 400m 고도에서는 해군 링스 헬기 4대가 탐조등을 끈 채 야간 비행 중이었습니다. 조종석의 계기판 불빛만이 조종사의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고, 부조종사는 APS-143V3 해상 탐색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며 수면 위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로터블레이드가 대기를 가르며 만들어내는 묵직한 공명음이 어둠 속 바다 위로 낮게 퍼져나갔고, 헬기 측면 문에 거치된 K6 기관총의 금속 광택이 달빛에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독도 파이오니어호에서는 박준혁 박사와 기술자들이 여전히 중국 특공대의 감시 아래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관제실 벽의 시계가 오전 11시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박 박사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계속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시추 장비 조종실을 점거하고 작동법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복잡한 한국어 인터페이스와 암호화된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중국어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관제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 함정 하이징 2901호의 레이더실에서 급박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레이더 화면 남쪽 가장자리에서 6개의 새로운 표적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그들의 레이더 반사 신호는 민간 선박이 아니라 군함의 그것이었습니다. 중국 함장이 쌍안경을 들어 남쪽 수평선을 응시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6개의 불빛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고, 그는 즉시 위성통신으로 본국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율곡 2함이 목표 해역 10해리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재훈 대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대 전투 배치, 화기관제 레이더 가동, 수직 발사대 뚜껑 개방.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함교 전체가 붉은 경보등으로 물들었고, 귀를 찢는 전투 경보음이 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판 아래 병사들이 전투복을 챙겨 입고 각자의 전투 위치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함포 탄약고에서는 127mm 포탄이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타고 포탑으로 올라갔습니다. 함 중앙부에 설치된 MK-41 수직발사대 80개 셀의 해치가 유압 시스템의 쉬익 소리와 함께 일제히 열렸습니다. 각 셀 안에는 SM-2 함대공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이 발사대기 상태로 장전되어 있었고, 미사일 탄두의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며 언제든 발사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함교의 화기통제 콘솔에서는 무장통제관이 각 미사일의 상태를 점검하며 표적 획득 시퀀스를 준비했고, 그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함수에 장착된 MK 4527mm 함포가 천천히 북쪽을 향해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움직일 때마다 유압 모터의 묵직한 작동음이 갑판을 진동시켰고, 포탑 내부에서는 자동 장전 장치가 첫 번째 포탄을 약실에 밀어넣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수석에 앉은 상사의 눈은 화기통제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오른손은 발사 트리거를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분당 20발의 속도로 40km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이 거포가 이제 실전에서 불을 뿜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대가 목표 해역 5해리 지점까지 접근하자 율곡 2함의 스파이1D 레이더가 독도 파이오니어호 주변의 모든 함정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중국 함정 3척이 시추선 북쪽과 서쪽을 차단하고 있었고, 일본 순시선 2척이 동쪽에서 대치 중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금 도착한 중국 해군 52D급 구축함 한 척이었습니다. 7,000톤급의 이 이지스 구축함은 YJ-18 대함미사일과 HHQ-9 함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었고, 함수와 함미에 각각 배치된 타입 1130 CIWS 근접방어 시스템은 분당 만발의 속도로 발사되는 30mm 게틀링포였습니다. 이재훈 대령이 통신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전 함정에 국제 해상 비상 주파수로 경고 방송 송출. 통신사가 스위치를 올렸고 강력한 출력의 무선 송신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경고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단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시 우리 시추선에서 철수하고 이 해역을 떠나십시오.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응하지 않을 시 무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경고방송이 제7광구 상공으로 퍼져나갔고 중국과 일본 함정들의 무전기에서 그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함정들 사이에 잠시 통신이 오가더니 하이징 2901호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중국 해경국입니다. 이 해역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관할 수역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즉시 철수하시오. 일본 순시선도 맞받아쳤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입니다. 이 해역은 공동개발구역이며 한국의 일방적 행동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작전 장교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고속단정 이척 준비, 특수전 대원 12명 탑승, 독도 파이오니어호 직접 탈환 작전 실시. 작전 장교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중국 함정들의 대공포가 위협입니다. 헬기 지원 없이 단정만으로? 이 대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 중국 구축함의 CIWS는 분당 만발입니다. 헬기를 보내면 격추당합니다. 해상 기동으로 접근합니다. 율곡 2함의 한미에서 고속단정 2척이 크레인에 매달려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각 단정에는 UDT실 특수전 요원 6명씩 총 12명이 탑승했고 그들은 K2 소총과 K7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과 방탄조끼,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들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정 선장인 박진수 상사가 무전기를 확인하며 대원들에게 간결하게 지시했습니다. 적 함정 측면을 우회해서 시추선 남쪽으로 접근한다. 소음 최소화 야간 투시경 착용 유지. 단정 2척의 선회기가 낮은 출력으로 시동을 걸었고 물소리를 최소화하며 천천히 율곡 2함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일본 함정들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노리며 우회 기동을 시작했고 파도 소리에 묻혀 조용히 전진했습니다. 20노트의 속도로 물살을 가르는 단정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고 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중국 52D급 구축함의 레이더실에서는 한국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작은 고속단정의 신호는 파도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화면에 나타나는 미약한 신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것이 어선인지 파도인지 구별할 수 없어 무시했습니다. 단정 2척은 그 틈을 타고 중국 함정 측면을 3해리 거리로 우회하며 독도 파이오니어호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율곡 2함의 함교에서 이재훈 대령이 중국 함정에 직접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중국 52D급 구축함의 함장과 음성통신이 연결되었고 중국 함장이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함대, 이 해역에서 즉시 철수하시오. 우리는 역사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령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함정, 당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시민을 즉시 석방하고 철수하십시오. 통신이 오가는 동안 고속단정 2척은 이미 독도 파이오니어호 남쪽 500m 지점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박진수 상사가 야간 투시경으로 시추선을 관찰했고 갑판 위에서 중국 특공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녹색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모두가 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며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정이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며 시추선 측면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300m, 200m, 100m. 바로 그때 중국 함정 하이징 2901호의 갑판 경계병이 쌍안경으로 시추선 주변을 살피다가 남쪽에서 접근하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급히 함교에 보고했고 함정의 탐조등이 일제히 켜지며 바다를 비췄습니다. 강렬한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고속단정 2척을 정확히 포착했고 단정 위에 특수전 요원들이 순간적으로 눈부심에 눈을 가렸습니다. 중국 함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쳤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다. 전화기 조준. 하이징 2901호와 52D급 구축함의 갑판에서 30mm 기관포들이 일제히 고속단정을 향해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포신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단정을 조준했고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작동하며 철컥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박진수 상사가 외쳤습니다. 전속력, 지그재그 기동. 2척의 단정이 선회기를 최대 출력으로 올리며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노트의 속도로 가속한 단정들이 좌우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며 지그재그로 기동했고 대원들이 단정 바닥에 몸을 낮춰 엎드렸습니다.
중국 52D급 구축함의 타이빌 130 CIWS가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타타탕!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30mm 텅스텐 관통자들이 분당 만발의 속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붉은 예광탄이 빗줄기처럼 그어지며 바다를 향해 쏟아졌고 포탄들이 해수면에 꽂히며 거대한 물기둥을 솟구쳤습니다. 첫 번째 사격은 단정의 진로를 예측한 지점에 집중되었지만 단정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포화를 피했습니다. 하이징 2901호에 30mm 기관포도 가세했습니다. 두 방향에서 쏟아지는 대공포화가 바다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포탄이 물에 꽂힐 때마다 하얀 물기둥과 함께 굉음이 터졌습니다. 단정 주변 바다가 마치 거대한 폭포처럼 물보라로 뒤덮였고 대원들의 전술복이 튀어오른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박 상사가 조타를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단정이 거의 옆으로 누울 듯이 기울며 급선회했고 바로 1초 전 단정이 있던 자리에 수십 발의 포탄이 집중되며 바다가 폭발했습니다. 물기둥이 10m 높이로 치솟았고 그 충격파가 단정을 흔들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옆에 동료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30초면 시추선에 도착한다. 버텨라. 박 상사가 외쳤습니다. 단정 두 척이 미친 듯이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포화를 피했지만 중국 함정들의 화력은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화기통제 레이더가 단정의 기동 패턴을 학습하며 예측 사격을 시작했고 포탄들이 단정의 진로 앞쪽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정이 급선회하려는 순간 30mm 포탄 한 발이 단정의 선미를 스쳤습니다. 폭음과 함께 선미 부분이 찢겨나갔고 선회기 커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단정이 속도를 잃으며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었지만 조타수가 필사적으로 방향타를 잡으며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엔진은 다행히 무사했고 단정은 속도를 되찾으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독도 파이오니어호까지 100m. 율곡 2함의 함교에서 이재훈 대령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들을 지원한다. 127mm 함포, 중국 함정 50m 전방 해상의 경고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율곡 2함의 함수포가 굉음을 내뿜으며 발사되었습니다. 쾅! 127mm 포탄이 중국 하이징 2901호 선수 50m 앞 해상에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을 솟구쳤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중국 함정을 흔들었고 함교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중국 함장이 깜짝 놀라 사격 중지를 명령했고 대공포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 순시선들도 한국 이지스함의 경고 사격에 위협을 느끼며 함포 조준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고 고속단정 두 척이 독도 파이오니어호 측면에 도달했습니다. 특수전 요원들이 갈고리 달린 밧줄을 던져 시추선 난간에 걸고 재빠르게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상사가 선두로 갑판에 올라섰고 그의 K2 소총이 즉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갑판 반대편에서 경계 중인 중국 특공대원 2명이 보였습니다. 침투 완료, 적 발견. 박 상사가 무전으로 보고하며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특수전 요원 12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 갑판 위를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조용했고 고무 밑창의 전술화가 강철 갑판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관제실 쪽으로 접근하던 1팀이 중국 특공대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중국 대원이 QBG-95 소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한국 대원이 K7 기관단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중국 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한국 대원이 재빨리 그의 입을 막으며 플라스틱 수갑으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관제실 문 앞에서 박 상사가 섬광탄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셋을 세고 문을 발로 걷어찼고 섬광탄을 안으로 던졌습니다. 눈부신 섬광과 귀를 찢는 폭음이 관제실을 가득 채웠고 안에 있던 중국 특공대원 5명이 순간적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한국 특수전 요원들이 즉시 돌입해 대원들을 제압했고 1분도 안 되어 모든 중국 특공대원들이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준혁 박사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박 상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박 상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안전합니다. 기술자들이 하나둘 일어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고 관제실 안은
안도의 눈물과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상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율곡 2, 여기는 특공 1. 독도 파이오니어호 탈환 완료. 우리 국민 전원 무사. 적 특공대원 12명 생포. 무전기 너머로 이재훈 대령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현 위치 사수. 증원 병력 투입한다. 율곡 2함의 함교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작전장교와 레이더 요원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고 이 대령도 처음으로 굳었던 표정이 풀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위성통신으로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독도 파이오니어호 탈환 완료. 우리 국민 전원 무사. 작전 성공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채 5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레이더실에서 급박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북방 150해리 지점에서 대규모 함대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 화면에 16개의 새로운 붉은 점이 나타났고 그 선두에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신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 항모 산둥함을 중심으로 한 함대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25노트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장교가 급히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력으로 8시간 후면 이 해역 도착합니다. 항모에서 제-25 전투기 발진 시 우리 함대는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함교의 환호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의 동시에 동쪽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증원 함대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지스함 공고급 2척을 포함한 6척의 군함이 제7광구로 향하고 있었고 예상 도착 시간은 10시간 후였습니다. 이재훈 대령이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작전 성공 보고 드립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함대가 접근 중입니다. 추가 지원 요청합니다. 본부에 답이 왔습니다. 가용 전력 동원 중이나 도착까지 최소 12시간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버티십시오. 12시간. 중국 항모는 8시간 후 도착합니다. 그 사이 4시간 동안 우리 함대는 홀로 압도적인 적 전력과 맞서야 했습니다. 독도 파이오니어호의 박 박사는 갑판에서 북쪽 수평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이겼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군요. 7천조 원의 금맥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제7광구 상공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독도 파이오니어호의 시추 타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율곡 2함의 레이더실에서는 밤새 교대 근무를 서던 레이더 요원들이 붉어진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가 포착한 북쪽의 붉은 점들은 지난 4시간 동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항모 산둥함을 중심으로 한 함대는 이제 100해리 거리까지 접근했고 레이더 화면에 찍힌 함정들의 배치는 전형적인 항모 타격 전단의 그것이었습니다. 중심에는 6만 5천 톤급 항공모함 산둥함, 그 주변을 52D급 이지스 구축함 4척이 마른 목골로 에워싸고 있었고 바깥쪽에는 54호급 포위함 6척이 원형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전력 투사였습니다. 이재훈 대령은 함교 의자에 앉은 채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아래로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작전장교인 김상현 소령이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중국 항모는 4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우리 증원 함대는 8시간 더 필요합니다. 이 대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시간 동안 홀로 버텨야 한다는 얘기군. 저 항모에서 제-25가 뜨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동쪽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여명이 바다를 물들이며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다가올 전쟁의 그림자 앞에서 무색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대도 동쪽 120해리 지점까지 접근해 있었고 그들 역시 이 해역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전 6시 베이징 중난하이 국무원 회의실에서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위원회 위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7광구의 실시간 위성 사진이 떠 있었고 해군사령관이 레이저 무기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우리 산둥함 타격 전단은 4시간 후 제7광구 도착 예정입니다. 한국 함대는 이지스함 한 척을 포함해 총 6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외교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금맥 발견을 공개했고
지금 물러서면 정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석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제7광구 완전 봉쇄를 실시합니다. 개미 한 마리, 금 한 돈도 그 바다를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십시오. 명령이 하달되었고 중국 해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산둥함 타격 전단 외에도 추가로 10척의 함정이 동중국해 각 거점에서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제7광구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한국이 금맥을 운반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제7광구 상공에 중국 공군 Y-9 조기경보기가 나타났습니다. 4,000m 고도에서 선회하며 사방 400km를 감시하는 이 항공기는 제7광구를 중심으로 한 모든 해상 및 공중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북쪽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었습니다. 길이 315m, 배수량 6만 5천 톤의 이 거대한 강철섬이 느리지만 위압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둥함의 비행 갑판 위에서는 제25 함재기들이 이미 발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회색 도색의 전투기들이 갑판 위에 줄지어 서 있었고 각 전투기의 날개 아래에는 YJ-83 대함미사일 2발씩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편대 발진. 목표는 한국 함대 위협 및 제공권 장악. 한 대, 두 대, 세 대. 10분 만에 제25 8대가 연달아 발진했고 그들은 제7광구 상공을 향해 편대를 이루며 날아갔습니다. 마하 0.9의 속도로 접근하는 전투기들의 엔진 소음이 바다 위로 낮게 울려 퍼졌고 율곡 2함의 대공 레이더가 그들을 모두 포착했습니다. 이재훈 대령이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공 전투 태세, SM-2 미사일 발사 준비. 하지만 그는 발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쏘는 쪽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제25 편대는 30분간 한국 함대 상공을 선회하며 위협을 가한 뒤 유유히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제공권은 이제 중국이 장악했고 한국 함대는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산둥함을 중심으로 한 중국 함대가 독도 파이오니어호로부터 15해리 거리에 완전한 봉쇄선을 형성했습니다. 북쪽과 서쪽, 동북쪽을 중국 함정 16척이 에워쌌고 동쪽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 6척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쪽만이 유일하게 열려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중국과 일본 함정들의 교차 화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독도 파이오니어호와 한국 함대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중국 52D급 구축함에서 확성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함대와 시추선에 통보합니다. 이 해역은 이제 중국 해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어떠한 선박도 우리의 허가 없이 이 해역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금 채굴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함대는 30분 내에 철수하십시오. 독도 파이오니어호의 박준혁 박사가 관제실 창문 너머로 사방을 둘러싼 함정들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시추선에는 3일치 식량과 연료만 남아있었고 채굴한 금을 운반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헬기로 조금씩 나르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고 선박을 보내려 해도 중국 함대가 막고 있었습니다. 율곡 2함의 함교에서 이재훈 대령이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완전 봉쇄 상태입니다. 중국 함대 16척, 일본 함대 6척이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증원 없이는 돌파 불가능합니다. 위성통신 너머로 합참의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증원 함대는 4시간 후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서울 청와대 지하 국가위기 상황센터.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7광구의 실시간 위성 사진이 떠 있었고 한국 함대를 에워싼 중국과 일본 함정들의 배치가 선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미국과 긴급 협의했으나 그들은 직접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외교적 지원만 약속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결국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까? 함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은 항모까지 투입했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을 빼낼 방법이 있습니까? 선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국가안보실의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각하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문의한 결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탄도미사일로 금괴를 운반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사일로 금을 운반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참모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현무5는 사거리 3,000km에 탄두 중량 8톤까지 가능합니다. 탄두 하나에 금괴 5톤씩 실으면 60발로 300톤 전량 운반 가능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착륙입니다. 파괴용으로 설계된 무기를 화물 운반용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ADD에서는 72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핸드폰을 꺼내 ADD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ADD 긴급회의를 소집하십시오. 대통령 명령입니다. 현무5 화물 운반 개조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시간은 72시간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각하, 대외적으로는 대응 군사훈련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중국의 봉쇄에 맞서 탄도미사일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통보하면 국제법상 문제 없습니다. 실제 탄두에 금괴가 실렸다는 건 최고 기밀로 분류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항의하겠지만 우리 영해에서 우리 미사일을 쏘는 건 주권 행사입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착륙 지점 보안은 충북 내륙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민간인 접근 통제하고 착륙 즉시 특수부대가 금괴를 회수해 비밀시설로 이송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전명은 골드러시입니다. ADD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십시오. 그리고 제7광구 함대에 전달하십시오.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72시간만 버티면 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미사일로 금을 운반하다니 세계가 비웃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7광구 상공에는 여전히 중국 조기경보기가 선회하고 있었고 바다에는 22척의 중국과 일본 함정이 한국 함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독도 파이오니어호는 고립무원 상태였고 1만 조원의 금맥은 손에 쥐었지만 꺼낼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막혔다면 하늘로 가면 되었습니다. 아니, 하늘을 넘어 우주로 가면 되었습니다. 세계가 비웃든 말든 한국은 불가능에 도전할 것이었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ADD 본관 지하 상황실 긴급 소집 15분 후 30여 명의 연구원들이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긴급 소집 명령에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사람도 있었고 머리가 산발인 채로 달려온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현무5 탄도미사일의 3D 설계도가 떠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글씨로 대통령 긴급 지시 마이너스 최고 기밀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ADD 소장인 김태훈 박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2세의 이 노과학자는 40년간 미사일 개발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고 그의 손에서 현무 시리즈가 모두 탄생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72시간 내에 현무5를 화물 운반용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화물이라는 게 설마. 한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김 소장이 스크린을 전환했고 제7광구 금맥의 데이터가 떴습니다. 금괴 300톤입니다. 탄두 하나에 5톤씩 총 60발로 운반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 폭발했습니다. 미쳤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현무는 파괴용 무기입니다. 연구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미사일 추진 연구팀장인 이현수 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장님, 탄두가 마하 15로 재진입하면 내부 온도가 1500도입니다. 5톤짜리 금괴가 녹지 않게 보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착륙 충격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5톤이면 소형 트럭 무게입니다. 김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40년간 해온 일 아닙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유도무기 연구팀장인 박서연 박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이미 대부분 존재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1월 우리는 현무5로 정밀 타격 시험을 했습니다. 3,000km를 날아가 오차 4.7m로 착탄했습니다. GPSINS 복합 유도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화면에 작년 시험 발사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탄두가 목표 지점 정중앙에 박히는 장면에서 연구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진입 열차폐 기술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탄두용으로 개발한 탄소 복합재와 아블레이션 코팅, 외피는 1500도까지 견딥니다. 내부를 3중 진공 단열재로 싸면 금괴 주변은 200도 이하로 유지 가능합니다. 그녀가 열차폐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었고 붉게 달아오른 탄두 외피와 내부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현수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착륙 충격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5톤이 마하 15로 떨어지면. 박서연 박사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의 착륙 영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60년 전부터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유주 캡슐 지상 1m에서 역추진 로켓으로 감속시켜 착륙합니다. 우주인들이 받는 충격은 단 3G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개조안이 나타났습니다. 현무5 탄두 하부에 별 모양으로 배치된 소형 고체 로켓 8기가 보였습니다. 소유주보다 무거우니 역추진 로켓을 2배로 늘립니다. 8기 각각 추력 15톤씩, 고도 100m에서 0.8초간 분사하면 하강 속도를 초속 50m에서 5m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위로 12구획으로 나뉜 거대한 에어백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고도 10m에서 에어백 전개, 직경 12m 자동차 에어백의 40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화면이 확대되며 벌집 구조의 금속판이 나타났습니다. 허니컴 알루미늄 충격 흡수제 80cm 두께, 항공기 착륙 장치에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구원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료공학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72시간 안에 60기를 만든다고요? 부품 수급부터 막힙니다. 박서연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 내내 전화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과 협력업체 목록이 떴습니다. 역추진 로켓 모듈 카이가 수리온 헬기 비상 착륙용으로 이미 생산 중입니다. 창고에 재고가 40개 있고 이틀 안에 20개 추가 생산 가능합니다. 에어백 현대차 남양연구소가 오늘 아침부터 특수 제작에 들어갑니다. 허니컴 흡수제 카이 4천 공장 창고에 재고 충분합니다. 김 소장이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박사 자네가 벌써 준비를 해뒀군. 박서연 박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새 개발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레고 블록 맞추듯이 기존 기술들을 합치는 겁니다. 그녀가 최종 타임라인을 펼쳤습니다. 데이 1, 오늘 부품 긴급 수급 및 탄두 설계 수정. 데이 2, 내일 첫 시제품 조립 및 지상 낙하 시험. 데이 3, 모레 양산 및 최종 점검. 72시간 후 첫 발사 준비 완료. 이현수 박사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 박사 당신이 미쳤지만 난 좋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연구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김 소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ADD 전 인력은 작전명 골드러시에 투입됩니다.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무제한, 예산 제약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우주 택배를 만듭니다. 연구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업무로 뛰어갔습니다. 미사일 설계팀은 CAD 프로그램을 켜고 탄두 개조안을 그리기 시작했고 추진 시스템팀은 역추진 로켓의 추력 계산에 몰두했습니다. 재료공학팀은 열차폐 소재의 내구성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유도팀은 착륙 시퀀스 알고리즘을 코딩하기 시작했습니다. ADD 본관 전체가 거대한 벌집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현대차 남양연구소 같은 날 오전 8시 에어백 개발팀장이 긴급 소집된 엔지니어 20명 앞에 섰습니다. 국방부 긴급 요청입니다. 직경 12m짜리 특수 에어백을 이틀 안에 60개 만들어야 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게 무슨 용도입니까?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사안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지금은 만들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자동차용 에어백은 0.03초 만에 펴지지만
이번 것은 고도 10m에서 0.5초 안에 펴져야 했습니다. 12구획으로 나뉘어 충격을 균등하게 분산시켜야 했고 5톤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밤새 돌아갔고 48시간 만에 첫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천카이 공장, 같은 날 오후 수리온 헬기 착륙장치 생산 라인이 급히 전환되었습니다. 허니컴 알루미늄 흡수제가 절단기에서 쏟아져 나왔고 역추진 로켓 모듈 창고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80cm 두께의 벌집 구조 금속판이 탄두 규격에 맞춰 재단되었고 트럭에 실려 ADD로 향했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국방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에 쓰이는 겁니까? 담당자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빨리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전 ADD 조립동 48시간 경과. 각 지역에서 모인 부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에서 온 거대한 에어백 묶음, 카이에서 온 허니컴 흡수제와 역추진 로켓, 그리고 ADD 자체 제작한 열차폐 탄두 외피. 연구원 50명이 조립 라인에 투입되었고 첫 번째 골든 탄두 조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심부에 텅스텐 합금으로 만든 오각형 케이스가 놓였습니다. 길이 2m, 폭 1m, 무게만 800kg에 달하는 이 괴물 같은 상자 안에는 순금 5톤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케이스 주변을 3중 진공 단열재가 감쌌고 그 위로 탄소 마이너스 탄소 복합재 외피가 덮였습니다. 탄두 하부에는 8개의 역추진 로켓이 볼트로 고정되었고 각 로켓마다 레이더 고도계와 점화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이현수 박사가 전동 드릴로 마지막 볼트를 조이며 땀을 닦았습니다. 첫 번째 완성입니다. 주변의 연구원들이 환호했고 김태훈 소장이 완성된 탄두를 쓰다듬으며 감격했습니다. 아름답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택배 상자야. 탄두 표면에는 작은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각인이 빛났습니다. 충남 안흥 종합시험장 60시간 경과. 새벽 5시 시험장에 모인 연구원 100여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가 골든 탄두 모형을 매달고 고도 500m까지 상승했습니다. 모형 내부에는 실제와 같은 5톤의 더미 웨이트가 실려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실전과 동일하게 작동했습니다. 김태훈 소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낙하 시작. 헬기에서 탄두가 분리되며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지상에 수십 대 고속 카메라가 일제히 작동했고 연구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고도 100m 레이더 고도계가 작동하며 역추진 로켓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쾅! 8개의 로켓이 동시에 점화되며 하늘을 향해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굉음과 함께 탄두의 하강 속도가 급격히 감소했고 5톤의 거대한 물체가 공중에서 거의 정지하다시피 느려졌습니다. 고도 10m 에어백 전개 신호가 발동했습니다. 벅! 12개 구획의 에어백이 폭발적으로 펼쳐지며 탄두를 거대한 풍선처럼 감쌌습니다. 직경 12m의 하얀 구체가 천천히 하강했고 마침내 지면에 닿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허니컴 구조체가 압축되며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구원들이 우르르 달려갔고 에어백을 제거하며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던 박서연 박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2.3G 성공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김 소장이 위성전화를 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각하, 시험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72시간 경과. 골든 탄두 6기가 특수 수송 차량에 실려 대전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 해공기지. 거기서 수송선에 실려 제7광구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물리 법칙과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7광구 작전 전날 밤 자정. 독도 파이오니어호 하부 저장고에서 박준혁 박사와 기술자 10여 명이 땀을 흘리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시추 코어에서 뽑아 올린 금 원석들이 작업대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주먹만 한 것부터 축구공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자연금 덩어리들이 작업등 불빛에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순도 98%, 지구 깊은 곳에서 수억 년간 압축되어 만들어진 순수한 금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장갑을 낀 손으로 주먹 크기의 금 원석을 들어 올리며 기술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원석들을 그대로 보냅니다. 주저할 시간도 설비도 없습니다.
ADD가 설계한 특수 컨테이너가 원석을 안전하게 보호할 겁니다. 기술자들이 금 원석을 하나씩 충격 흡수 폼이 깔린 티타늄 합금 컨테이너에 테트리스처럼 빈틈없이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큰 덩어리는 바닥에, 중간 크기는 그 위에, 작은 것들은 틈새에, 마지막으로 금가루를 빈 공간에 채워 넣었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전자저울로 무게를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4,998kg, 2kg 더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손바닥만 한 금 원석 하나를 추가로 넣었고 저울 디스플레이가 정확히 5,000.0kg을 가리켰습니다. 컨테이너 뚜껑이 닫혔고 유압 프레스가 쉬익 소리를 내며 진공 밀봉을 완료했습니다. 박 박사가 컨테이너 표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이 만든 그대로의 금 2,500억 원어치입니다. 갑판 위에서 특수전 요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율곡 2, 여기는 독도 파이오니어. 화물 준비 완료. 픽업 요청합니다. 남쪽 하늘에서 낮은 엔진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등화를 끈 수리온 헬기 한 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종사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시추선 갑판이 10m까지 하강했고 헬기 하부의 화물고리에서 강철 케이블이 내려왔습니다. 특수전 요원들이 재빨리 컨테이너에 케이블을 고정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쪽 중국 함정 하이징 2901호의 탐조등이 일제히 켜지며 시추선을 비췄습니다. 강렬한 빗줄기가 갑판을 훑었고 컨테이너를 매다는 작업 중인 요원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중국 함정에서 확성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헬기 즉시 작업을 중단하시오. 무엇을 싣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고속단정 한 척이 급히 시추선을 향해 출발했고 무장 대원들이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율곡 2함의 함교에서 이재훈 대령이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함포 중국 함정 전방 100m 해상의 경고 사격. 지금 당장 함수의 MK 4527mm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쾅, 쾅, 쾅. 세 발의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되며 하이징 2901호 선수 100m 앞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았고 폭발의 충격파가 중국 함정을 흔들었습니다. 함교 유리창이 덜컥거렸고 출발하려던 고속단정이 파도에 휘청거렸습니다. 중국 함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무전을 쏘아댔지만 이미 수리온 헬기는 5톤짜리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남쪽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제7광구 남방 50해리 한국 영해 경계선. 천왕봉호가 등화관제 상태로 칠흑 같은 바다 위를 조용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2000톤급 특수 수송선의 엔진은 출력을 30%로 낮춰 소음을 최소화했고 선체 표면에 시공된 레이더 흡수 코팅이 중국 함대의 탐지를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함교는 완전 암흑 상태였고 항해사는 야간 투시경으로 앞을 보며 조타를 잡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골든, 탄두 30기와 이동식 발사대 6기가 방수포로 덮인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함장인 최성민 중령이 레이더 화면을 들여다보며 작전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함대 레이더 패턴 분석 완료됐나? 작전 장교가 노트북을 펼치며 답했습니다. 매 시간 정각에 15분간 레이더 집중도가 낮아집니다. 교대 시간입니다. 새벽 5시 정각을 노리면 15분 안에 독도 파이오니어호 500m까지 접근 가능합니다. 최중령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까지 40분 남았습니다. 수중에서는 손원 1급 잠수함 안중근함이 천왕봉호보다 5헬이 앞서 선행하며 소나로 해역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함장이 소나 화면을 주시하다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천왕봉 여기는 안중근. 전방 10해리의 중국 잠수함 한 척 탐지. 깊이 100m에서 정박 중. 우회 경로 전송합니다. 천왕봉호가 항로를 3도 서쪽으로 수정하며 중국 잠수함을 피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천왕봉호가 엔진 출력을 60%로 올리며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노트, 15노트, 20노트. 선수파가 커지며 하얀 물보라가 양쪽으로 갈라졌지만 어둠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함대와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20해리, 15해리, 10해리. 중국 52D급 구축함 쿤밍호의 레이더실에서 교대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레이더 요원이 하품을 하며 일어섰고 새로 들어온 요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레이더 화면 남쪽 가장자리에 미약한 신호가 깜빡였습니다. 새 요원이 화면을 응시했지만
신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뭐였지? 파도인가? 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무시하고 다른 구역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왕봉호가 독도 파이오니어호 남쪽 500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관성으로 미끄러지듯 접근한 수송선이 시추선과 나란히 정박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대기 중이던 특수전 요원들이 즉시 방수포를 벗겨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추선의 크레인이 작동하며 헬기로 운반해온 금 원석 컨테이너 6개를 천왕봉으로 옮겼고 ADD 연구원들이 급히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골든 탄두의 텅스텐 합금 중앙 케이스가 열렸고 연구원들이 금 원석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탄두 내부에 채워 넣었습니다. 충격 흡수 폼 사이사이로 금 덩어리들이 빈틈없이 들어갔고 마지막 금가루까지 채운 뒤 케이스가 밀봉되었습니다. 첫 번째 탄두 장전 완료, 두 번째, 세 번째. 연구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30분 만에 6기 모두 장전을 마쳤습니다. 독도 파이오니어호의 갑판에서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수전 요원들이 임시 조립식 발사대 6기를 조립하기 시작했고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전동 드릴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시추선 갑판 위에 6기의 발사대가 세워졌고 남은 골든 탄두 30기 중 6기가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져 발사대에 장착되었습니다. 새벽 6시 동쪽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천왕봉호와 독도 파이오니어호의 총 12기 발사대의 첫 번째 골든 탄두들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통제관인 한중령이 콘솔 앞에 앉아 발사 시퀀스를 점검했습니다. 전 발사대 상태 확인. 그린라이트 올 클리어. 각 탄두의 GPS-INSU도 시스템이 목표 좌표를 낙온했습니다. 충북 괴산 군사보호구역 북위 36도 54분, 동경 127도 52분, 율곡 2함의 함교에서 이재훈 대령이 위성통신으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까카, 골든, 탄두 첫 번째 배치 완료. 발사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방해하려 들 것입니다. 공군은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KF-21 편대가 지금 이륙합니다. 청주 공군기지 같은 시각. 활주로 위에 KF-21 보람의 8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각 전투기에 F-414 엔진에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편대장인 박민준 소령이 조종석에서 헬멧을 쓰며 무전으로 확인했습니다. 보람의 편대, 엔진 상태 올그린.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보람의 편대, 이륙 허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주십시오. 박소령이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F터버너가 점화되며 푸른 화염이 노즐에서 뿜어져 나왔고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8대의 보라매가 10초 간격으로 연달아 이륙했고 상공에서 전투 대형을 갖추며 동중국해를 향해 초음속으로 가속했습니다. 마하 1.5, 1.3, 1.5. 편대는 고도 12,000m를 유지하며 제7광구로 질주했습니다. 제7광구 상공 20분 후 중국 항모 산둥함의 함교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함장님, 남쪽에서 고속 표적 8개 접근 중입니다. 속도 마하 1.5, 한국공군 전투기로 추정됩니다. 함장이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25편대 긴급 발진, 요격 태세. 비행 갑판 위에서 대기 중이던 제25 8대의 엔진이 일제히 점화되었고 갑판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발진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제25가 스키 점프대를 타고 솟아올랐고 나머지가 20초 간격으로 뒤따랐습니다. 중국 편대장 왕상교가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전기 상승, 고도 1000m로 한국 전투기를 요격한다. 하지만 박민준 소령은 이미 전술을 바꿨습니다. 보람의 편대, 전기 급강하. KF-21들이 일제히 기술을 숙이며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고도계가 미친 듯이 역회전했고 12,000m가 18,000, 5,000으로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제25편대가 당황하며 추격했지만 KF-21은 기동성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였습니다. 한국 편대가 고도 1000m까지 내려가 수평 전환하며 해수면 500m 상공을 초음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령이 산둥함을 향해 직진했고 항모의 대공 레이더가 즉시 그를 포착했습니다. 함교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우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항모로부터 10km 지점에서 급선회했습니다.
KF-21이 거의 수직으로 기울며 항모 측면을 스쳐 지나갔고 손익붐이 바다를 강타했습니다. 나머지 7대도 차례로 위협 비행을 했고 중국 함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늘로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왕봉호 갑판에서 한중령이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쾅, 쾅. 12기의 현무5가 동시에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제칠 광구를 뒤흔들었고 흰 연기 기둥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골든 탄두들이 가속하며 음속을 돌파했고 흰 구름 고리를 남기며 창공으로 사라졌습니다. 1분 후 다시 12발. 연구원들이 미친 듯이 재장전했고 발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쿤밍호 레이더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탄도미사일 다발 발사. 12발 아니 24발. 장대교가 외쳤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든 탄두들은 고도 50km를 넘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함대공 미사일로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 소령이 상공에서 미사일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붉은 화염을 뿜으며 하늘을 가르는 현무5들은 마치 거대한 불꽃 화살대처럼 장엄했습니다. 그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 발사 성공, 두 번째 물결 발사 중. 무전기 너머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을 가른 황금빛 희망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1만 조원을 향한 불가능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7광구 상공, 첫 번째 발사 후 10분 경과. 12발의 골든 탄두가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올라간 뒤 중국 함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산둥함의 함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수송선들을 격침시켜라. 추가 발사를 막아야 한다. 52D급 구축함 쿤밍호의 YJ-18 대한미사일 수직발사대가 뚜껑을 열었고 8개 셀에서 미사일들이 발사준비 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율곡 2함의 레이더실에서 급박한 경보가 울렸습니다. 함장님, 중국 구축함이 대한미사일 발사 준비 중입니다. 화기통제 레이더가 천왕봉호를 낙온했습니다. 이재훈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왕봉호는 무장이 없는 수송선이었고 대한미사일 한 발이면 침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아직 발사되지 않은 골든 탄두 18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SM-2 미사일 발사 준비. 이 대령이 외쳤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관을 조준한다. 율곡 2함의 MK 41 수직발사대에서 6개의 SM-2 함대공 미사일이 발사 시퀀스에 들어갔고 화기통제 레이더가 쿤밍호를 낙온했습니다. 무장통제관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양측 모두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였고 누가 먼저 쏘는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위성통신으로 청와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율곡 2 먼저 발사하지 마십시오. 외교 채널로 중국을 압박 중입니다. 30초만 버티십시오. 이 대령이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쿤밍호의 함장이 발사 명령을 내렸고 첫 번째 YJ-18 대한미사일이 수직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미사일 발사, 천왕봉호를 향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면에 찍힌 붉은 점이 빠르게 천왕봉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예상 명중 시간은 45초였습니다. 천왕봉호의 함장 최성민 중령이 급히 명령했습니다. 전 인원 대피, 골든 탄두를 바다로 투하한다. 하지만 크레인으로 18기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ADD 연구원 이현수 박사가 다가오는 미사일의 흰 연기 궤적을 목격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빠르게 커지는 하얀 선, 그 끝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출발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꼭 살아서 돌아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걱정 마. 나는 연구원이야. 전투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전투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박사가 갑판 위에 발사 콘솔로 뛰어갔습니다. 미사일 발사 통제관인 한중령이 이미 대피 명령을 받고 함교로 향하고 있었지만 이 박사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콘솔 앞에 앉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두 번째 물결 발사 시퀀스 강제 시작.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안전 점검 미완료 마이너스 발사 불가. 그가 비상 오버라이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천왕봉호 갑판의 6기 발사대에
장전된 골든, 탄두들의 시스템이 강제로 깨어났습니다. GPS 좌표 확인, 자이로스코프 정렬, 추진제 압력 체크. 모든 과정이 평소 3분 걸리던 것이 30초로 압축되었습니다. 이 박사의 손가락이 빨간 발사 버튼 위로 움직였고 그의 눈앞에는 다가오는 중국 미사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20초, 15초, 10초. 발사. 쾅, 쾅, 쾅. 6기의 현무 파이브가 동시에 불을 뿜으며 천왕봉호 갑판을 박차고 솟아올랐습니다. 엄청난 배기가스가 갑판을 휩쓸었고 이 박사가 폭풍의 나라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작업복을 태웠지만 그는 미사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골든 탄두들이 음속을 돌파하며 흰 구름 고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국 YJ-18 대함미사일이 천왕봉호 우현 측면 10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율곡 2함의 함교에서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왕봉.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무 파이브 6기가 동시에 발사되며 뿜어낸 엄청난 배기가스와 열기가 일종의 연막을 형성했고 YJ-18의 적외선 시커가 순간적으로 목표물을 잃었습니다. 미사일이 혼란에 빠져 궤적이 흔들렸고 천왕봉호 측면을 스치듯 지나가 50m 뒤쪽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물기둥이 40m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충격파가 천왕봉호를 강타했고 선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갑판 위에 이현수 박사가 난간에서 손을 놓치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의 머리가 강철 갑판에 부딪혔고 선홍빛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의 붉은 점이 창공을 가르며 우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 특수전 요원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의무병이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지혈 붕대가 그의 머리에 감겼습니다. 천왕봉호의 최성민 함장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부상자 발생, 긴급 후송 요청합니다. 율곡 2함에서 링스 헬기가 즉시 이륙했고 천왕봉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함대가 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 순시선들도 포문을 열며 위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제7광구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독도 파이오니어호의 갑판에서도 세 번째 물결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중국 함정들이 시추선을 직접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징 2901호의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고 포탄들이 독도 파이오니어호 주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물기둥이 사방에서 솟구쳤고 시추선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갑판 위에서 발사 준비 중이던 특수전 요원 한 명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박진수 상사가 급히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최일병, 정신 차려. 하지만 젊은 병사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최일병이 피를 토하며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상사님, 제 고향이 괴산입니다. 저 미사일들이 우리 집 근처에 떨어지나요? 박 상사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고향으로 간다. 너희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최일병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고향을 지킨 거잖아요.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박 상사가 최일병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탄두들을 쏜다. 한 발이라도 더 보낸다. 특수전 요원들이 포화 속에서도 재장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크레인이 작동하며 새로운 골든 탄두를 발사대에 올렸고 전기 케이블이 연결되었습니다. 율곡 2함의 이재훈 대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함포, 중국 함정의 직접 사격. 우리 국민을 지킨다. 율곡 2함의 127mm 함포가 쿤밍호를 향해 포문을 돌렸습니다. 화기통제 레이더가 중국 구축함을 낙원했고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쾅! 포탄이 쿤밍호의 함수 30m 앞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발은 명중탄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함장 장대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이지스함과 본격적인 포격전에 들어가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며 포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고 독도 파이오니어호에서 세 번째 물결 6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천왕봉호에서도 네 번째 물결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KF-21편대가 여전히 중국 제-25들과 대치하며 제공권을 지키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한국 함대가 중국 함대와 일촉즉발의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제7광구는 지옥이었습니다. 포화가 오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든 탄두들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2발, 24발, 36발, 48발. 마침내 마지막 6발이 발사대에 장전되었습니다. 천왕봉호의 갑판에서 의식을 되찾은 이현수 박사가 붕대를 감은 채 다시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의무병이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시작한 겁니다. 제가 끝내야 합니다. 그의 손이 마지막 발사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쾅, 쾅, 쾅. 마지막 6기의 골든 탄두가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총 60발 300톤의 금이 우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천왕봉호와 독도 파이오니어호의 갑판 위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특수전 요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박진수 상사가 최일병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율곡 2함의 함교에서 이재훈 대령이 위성통신으로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여기는 율곡 2. 골든 러시 작전 발사 단계 완료. 총 60발 전량 발사 성공입니다. 전화 너머로 대통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간 골든 탄두들은 이제 우주 궤도를 그리며 대한민국 본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300톤의 금을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 단 한 기라도 실패하면 수천억 원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충북 괴산 군사보호구역 발사 후 40분 경과.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가운데 넓은 평야 한가운데 설치된 임시작전 본부에서 수십 명의 군인과 ADD 연구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수작전 책임자인 박서연 박사가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며 카운트다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탄두 재진입까지 3분 30초. 예상 착륙 지점 북위 36도 54분 32초, 동경 127도 52분 18초.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0m. 평야 사방에는 UDT실 특수전 대원 100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자 예상 착륙 지점을 중심으로 원형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K2 소총으로 무장한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착륙한 금괴를 즉시 회수하여 대기 중인 장갑차로 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야 가장자리에는 K-10 탄약 수송 장갑차 12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고 각 차량마다 5톤의 금괴를 실어 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전 ADD 관제실에서는 김태훈 소장과 연구원들이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첫 번째 골든 탄두의 비행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고도, 속도, GPS 좌표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괴산팀에 연결했습니다. 박 박사, 첫 번째 탄두 현재 고도 120km, 속도 마하 15. 재진입 각도 정상, GPS 신호 정상. 모든 시스템 그린입니다. 고도 100km. 우주와 대기의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을 넘어 골든 탄두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탄두 외피와 대기의 마찰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표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1000도, 1200도, 1500도. 탄소 마이너스 탄소 복합재 외피가 설계대로 열을 견뎌냈고 아블레이션 코팅이 천천히 증발하며 열을 흡수했습니다. 탄두 내부의 텅스텐 합금 케이스는 3중 진공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쪽 온도는 섭씨 18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금의 녹는 점이 1064도임을 고려하면 안전 마진이 충분했습니다. 케이스 안에 빼곡히 채워진 금 원석들은 충격 흡수 폼에 감싸여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5톤의 금이 마하 15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도 30km. 탄두 하부에 장착된 레이더 고도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파를 지면으로 쏘아 반사파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고도를 계산했고 그 데이터가 유도 컴퓨터로 전송되었습니다. GPS 좌표와 레이더 고도를 조합하여 탄두는 목표 지점으로 정밀하게 유도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여전히 마하 3이었고 공기 저항으로 서서히 감속하고 있었습니다.
괴산평야의 박서연 박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작은 빛나는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유성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그것은 골든 탄두였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외피가 대기와 마찰하며 불꽃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뒤로 긴 연기 꼬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입니다. 첫 번째 탄두시야 확인. 특수전 대원 한 명이 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고 점점 커지는 빛나는 점이 선명해졌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고도 10km 통과 예정, 10초 후 감속 시퀀스 시작. 고도 10km, 속도 마하 1.5. 탄두 상부의 작은 해치가 폭발 볼트로 분리되며 날아갔고 그 안에서 드로그 슈트가 튀어나왔습니다. 직경 3m의 소형 낙하산이 공중에서 펼쳐지며 탄두를 감속시켰습니다. 마하 1.5에서 아음속으로 초속 200m로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고도 5km. 드로그 슈트가 분리되며 메인 패러슈트 4개가 전개되었습니다. 십자형 낙하산들이 펼쳐지며 탄두의 속도를 초속 50m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5톤의 무게를 부드럽게 착륙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진짜 감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대전 ADD 관제실. 김태훈 소장이 화면을 주시하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흘 만에 완성한 소유주 시스템, 이현수 박사가 목숨 걸고 쏜 탄두들이 지금 증명될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연구원들이 숨을 죽였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들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고도 150m, 120m, 100m 라는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괴산평야 고도 100m.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탄두 하부에 8개 역추진 로켓이 점화 신호를 받았습니다. 레이더 고도계가 정확히 100m를 감지한 순간 고체 로켓 추진제의 전기 점화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쾅! 8개의 로켓이 동시에 불을 뿜으며 하늘을 향해 화염을 토해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꽃이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듯 8갈래 푸른 화염 기둥이 5톤짜리 탄두를 밀어 올렸습니다. 각 로켓마다 추력 15톤씩 총 120톤의 역추진력이 발생했고 그 엄청난 힘이 탄두의 낙하를 거의 정지시켰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괴산평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면의 특수전 대원들이 뜨거운 열기와 폭풍의 뒤로 물러섰고 풀들이 역추진 로켓의 배기가스에 눕혀졌습니다. 하늘에서는 5톤의 금괴가 공중에서 거의 정지하듯 멈춰 섰습니다. 초속 50m였던 하강 속도가 1초도 안 되어 초속 5m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60년간 우주인을 살린 기술이었습니다. 소유주 캡슐이 지상 1m에서 역추진 로켓을 분사하며 부드럽게 착륙했던 그 시스템. 한국이 단 사흘 만에 완성하고 5톤이라는 무게에 맞춰 스케일업한 기적의 기술이었습니다. 탄두는 마치 헬기처럼 공중에서 호버링했습니다. 중력과 역추진력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하늘에 떠있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8갈래 화염을 비추며 무지개 빛깔로 반짝였고 그 중심에는 검은 탄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0.8초. 정확히 설계된 시간 동안 로켓이 연소를 마쳤습니다. 화염이 꺼지며 탄두가 다시 중력에 이끌려 하강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속도는 초속 10m에 불과했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소유주 시스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ADD 관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태훈 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성공이다. 역추진 시스템 완벽 작동.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고 웃었고 밤낮 없이 사흘을 달려온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고도 10m. 탄두 중앙부에 장착된 에어백 전개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벅. 12개 구획으로 나뉜 거대한 에어백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탄두를 감쌌습니다. 직경 12m의 하얀 공 모양이 순식간에 만들어졌고 그 안에 탄두가 보호되었습니다. 에어백 표면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착륙 3초 전. 시간이 멈춘 듯한 슬로우 모션 속에서 거대한 하얀 공이 천천히 지면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특수전 대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고 박서연 박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쥐었습니다. 쿵! 에어백이 지면에 닿았습니다. 탄두 하부의 허니컴 알루미늄 충격 흡수제가 압축되며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80cm 두께의 벌집 구조 금속판이
60cm로 찌그러지며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켰습니다. 에어백이 튕기듯 한번 반동했다가 다시 가라앉았고 마침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달려갔습니다. 회수팀 즉시 투입. 특수전 대원 10명이 일제히 탄두를 향해 뛰어갔고 그들 뒤로 ADD 기술진 5명이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대원이 전술 나이프로 에어백을 찢기 시작했고 칼날이 고무 재질을 가르며 쉬 소리를 냈습니다. 에어백이 공기를 뿜으며 쭈그러들었고 그 안에서 검은 탄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탄두 외피는 재진입 열로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구조적 손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태극기와 메이드 인 코리어 각인이 선명했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장갑을 끼고 탄두 표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외피 온도 섭씨 60도. 정상 범위입니다. 케이스 개봉 시작. ADD 기술진이 전동 드릴을 꺼내 탄두 중앙부의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평야에 울려 퍼졌고 16개의 대형 볼트가 하나씩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 볼트가 제거되자 유압잭으로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쉬익 소리와 함께 케이스가 열렸고 그 안에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 원석들이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장갑을 낀 손으로 주먹 크기의 금 원석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순도 98%의 자연금, 지구 깊은 곳에서 수억 년간 압축되어 만들어진 순수한 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공입니다. 금 원석 무손상. 완벽한 착륙입니다. 평야 위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수전 대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고 웃었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박 박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ADD 관제센터. 첫 번째 탄두 금괴 상태 확인 완료. 손상률 0%입니다. 회수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특수전 대원들이 케이스 안에 금 원석을 하나씩 꺼내 방탄 재질의 군용 가방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주먹 크기부터 축구공 크기까지 다양한 금 원석들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대원이 축구공만 한 금 덩어리를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억 단위네요. 옆에 대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중. 여기 전체가 2,500억이야. 각 가방마다 250kg씩 총 20개 가방에 5톤을 나눠 담았습니다. 가방 하나당 가치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대원들이 2명씩 짝을 이뤄 가방을 들어 올렸고 250kg의 무게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가방들이 들어 올려졌고 대원들이 20m 떨어진 K10 장갑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갑차 후방 해치가 열렸고 내부에는 특수 제작된 금고형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금가방을 하나씩 컨테이너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고 각 가방마다 고정 벨트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20개 가방이 모두 적재되자 컨테이너 문이 닫혔고 전자식 잠금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장갑차 지휘관이 확인했습니다. 금괴 적재 완료. 총 중량 5,000kg, 가치 2,500억 원. 박서연 박사가 최종 확인을 위해 장갑차에 올라탔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를 점검하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고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온도 센서 정상, 충격 감지 센서 정상, GPS 추적 장치 작동 중. 운송 허가합니다. 그녀가 장갑차에서 내려오며 지휘관에게 경례했습니다.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장갑차 지휘관이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가 장갑차에 올라타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골드 러너 1호, 출발 준비 완료. 목적지 충북 음성 국가전략 금고까지 50km. 예상 소요시간 30분. 출발합니다. K10 장갑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600마력 디젤 엔진이 검은 연기를 뿜어냈고 무한 궤도가 땅을 박차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속도를 올리며 평야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뒤로 K2 전차 2대와 K21 장갑차 4대가 호위 대형을 이루며 따라갔습니다. 2,500억 원을 호송하는 중장비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장갑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에 두 번째 붉은 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탄두 재진입 시작. 착륙까지 5분. 회수팀이 다시 긴장했고 장비를 점검하며 다음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5분 후
두 번째 탄두가 역추진 로켓을 점화하며 하강했습니다. 또다시 8갈래 푸른 화염이 하늘을 수놓았고 굉음이 평야를 뒤흔들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회수팀이 달려가 에어백을 제거했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또다시 금 원석들이 빛났고 20개 가방에 담겼습니다. 두 번째 장갑차가 출발했습니다. 10분마다 한 기씩 골든 탄두들이 연달아 착륙했습니다. 매번 역추진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불꽃을 토해냈고 그때마다 회수팀이 완벽하게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케이스 개봉, 금 원석 회수, 가방 적재, 장갑차 이송. 모든 과정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괴산 평야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갔습니다. 하늘에서 금이 내려오고 땅에서 회수되어 장갑차로 떠났습니다. 10분마다 2,500억 원씩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특수전 대원들은 지칠 줄 모르고 뛰었고 땀이 전술복을 흠뻑 적셨지만 누구도 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60번째 탄두가 착륙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직접 마지막 케이스를 열었고 마지막 금 원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원석을 하늘 높이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작전 완료. 총 60기 300톤 1조 2천억 원 전량 회수 성공. 평야 전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고 100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장갑차가 출발하며 평야는 고요해졌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따뜻한 햇살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날이었습니다. 작전 종료 사흘 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작전에 참가한 모든 인원의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이율곡 이함의 이재훈 대령부터 천왕봉호의 최성민 중령, 독도 파이오니어호의 박준혁 박사, ADD의 김태훈 소장과 박서연 박사 그리고 제7광고에서 산화한 최일병의 영정 사진까지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전명 골드 러시는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성공적인 작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300톤의 금을 단 한 건의 손실도 없이 회수했고 우리 국민을 지켜냈으며 세계의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최일병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민준 일병은 제7광고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현수 박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최일병에게 화랑무공 훈장을 추서하고 이현수 박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작전에 참가한 모든 인원에게 특별 포상을 실시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참석자들이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현수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이 박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편히 계십시오, 박사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대통령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이 목숨을 걸고 발사한 6발이 없었다면 우리는 30톤의 금을 잃었을 겁니다. 1조 5천억 원입니다. 이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각하,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흘 밤낮 만든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념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ADD 전 연구진께 국가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가 일어나 이 박사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네바 유엔본부 일주일 후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제7광구 금맥을 둘러싼 긴급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7광구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대륙붕에 속하며 금맥에 대한 권리는 중국에 있습니다. 일본 외무대신도 가세했습니다. 일중 대륙붕 협정에 따라 이 해역은 공동개발구역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7광구 금맥은 우리 해양자원공사가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 발견국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300톤을 채굴하여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의 권리가 명백합니다. 중국 대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300톤은 불법 약탈입니다. 한국 장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귀국의 봉쇄야말로 불법이었습니다. 우리 영해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시추선을 포격했습니다. 우리는 정당방위했을 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가 중재안을 꺼냈습니다. 제7광구 금맥을 3국 공동 개발하되 지분 배분을 협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 장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안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60%, 중국 25%, 일본 15%.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60%? 터무니없습니다. 한국 장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금맥을 최초 발견했습니다. 둘째, 우리 기술로 채굴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300톤을 확보했습니다. 넷째, 그가 잠시 멈추고 중국과 일본 대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귀국들이 봉쇄하는 동안 우리는 우주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제7광구에는 99,700톤의 금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연간 1만 톤씩 채굴할 계획입니다. 우리 제안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연간 6,000톤, 약 3조 원의 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한 배분입니다.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부한다면? 한국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독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술이 있고 국제법상 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 협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3시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7광구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었고 3국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한 달 후 작전명 골드러시 특별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실제로 사용된 골든 탄두 한 기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전 과정을 설명하는 패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추모 코너였습니다. 최민준 일병의 유품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묵념하며 헌화했고 어린 학생 한 명이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영웅이에요?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그래, 진짜 영웅이란다. 전시관 마지막 섹션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해외 언론의 반응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CNN 한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금 운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미국 NASA 전 총책임자 대기권 재진입부터 역추진 착륙까지 스페이스X가 1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이 사흘 만에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우주국 ESA 한국의 역추진 착륙 기술은 세계 3대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할 것입니다. 괴산 군사보호구역 2달 후 골든 탄두가 착륙했던 평야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3m 높이의 비석 앞면에는 작전명 골드러시 기념비라고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작전 참가자 전원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맨 위에는 금색 글씨로 최민준 일병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막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작전 참가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최 일병의 부모님이 화환을 헌화했고 어머니가 비석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단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참석자 모두가 묵념했고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대통령이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최민준 일병과 모든 참전 용사 여러분, 당신들이 지킨 것은 단순히 300톤의 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고 미래였으며 우리 아이들의 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박서연 박사와 이현수 박사가 기념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 박사는 이제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박사님 후회하세요? 목숨을 걸었던 그 순간을. 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평야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60번의 기적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날 밤 한 가정의 거실에서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나라가 우주로 금을 운반한 세계 최초 나라래요.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희 세대는 더 대단한 일들을 할 거야. 제7 광구에서는 오늘도 시추선이 돌아가고 있었고 ADD 연구소에서는 다음 세대 우주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으며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골드 러시는 끝났지만 대한민국의 도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Yeah.